1992년 LA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등을 돌렸고 거리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한인 상점들은 고립됐고 누구도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총 대신 손에 든 것은 믿음, 외로웠던 그 자리에 뜻밖의 연대가 찾아옵니다. 도대체 무너진 도시 한복판에서 어떻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세상이 잊어버린 이야기 혹은 잊혀진 이야기.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과 한국의 따뜻함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1992년 4월 29일 라디오에서 로드니 킹 사건 판결 소식이 들려왔죠. 백인 경찰 4명 전원 무죄. 방송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거 큰일 날 거예요. 남편은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불과 몇 시간 후 LA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판결이 나온 법원 근처에서만 시위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여보, 아이들 데리고 어서 집으로 가요.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몸이 굳었어요. 유리 깨지는 소리, 비명, 그리고 총성까지.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죠. 우리 가게는 한인타운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미 뉴스에서는 한인 상점들이 약탈과 방화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경찰에 신고해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재 모든 인력이 동원된 상태입니다. 가능한 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한인타운은 사실상 방치된 겁니다. 1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우리 가게, 그저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창밖으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차 사이렌은 들리다가도 멀어져 갔고 헬리콥터만이 머리 위를 맴돌았죠. 여보, 아이들만이라도 데리고 가요. 남편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거죠? 당시 저희에게는 이 가게가 전부였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날 안전한 길도 없었습니다. 거리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으니까요. 함께 있는 게 낫겠어요. 여기서 버텨봐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긴 밤은 시작되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LA의 밤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도시는 불타고 있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작은 섬처럼 남겨져 있었습니다. 도움을 기다릴 수도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도 없는 상황. 그저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었죠. 아이들은 가게 안쪽 창고에 숨겨두었습니다. 11살 아들과 8살 딸아이를 꼭 안으며 속삭였어요. 괜찮을 거야. 소리내지 말고 여기 있어. 한 도시의, 그리고 우리 가족의 운명이 바뀌는 밤이었습니다. 저희만 그런 상황에 처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인타운 전체가 공포에 휩싸여 있었어요. 쇼핑몰 옥상에 올라간 한인들의 모습이 뉴스에 비춰지기 시작했죠. 이른바 루프 코리안이라 불리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 총기 다루는 법을 알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우리도 옥상으로 올라가야 하나요? 남편에게 물었지만 우리에겐 그럴 여력도 없었습니다. 가진 총이 없었거든요. 미국에 온 지 겨우 5년, 우리는 아직 이 나라의 많은 것들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총기를 구할 생각조차 못했던 겁니다. 문만 잘 잠그면 돼요. 유리창 앞에는 진열대를 세워두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창문 앞에 무거운 진열대를 밀어놓고 문에는 쇠사슬을 걸었죠. 가게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전기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창고 안에서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죠. 엄마, 우리 집에 못 가요? 딸아이의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집이란 개념은 특별했어요. 미국에 와서 처음 3년은 가게 안쪽 작은 방에서 4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아파트를 얻게 된 건 겨우 2년 전의 일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중심은 이 가게였어요. 지금은 여기가 더 안전해. 곧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가게 이름은 패밀리 마켓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가족의 전부를 쏟아부은 작은 슈퍼마켓이었죠. 처음에는 작은 과일 가게로 시작했어요. 남편이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과일을 떼어오고 제가 가게를 지켰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다녀와서 숙제하는 모습이 가게 한쪽에서 늘 보였죠. 가게가 조금씩 커지면서 음료수, 과자, 생필품까지 팔기 시작했어요. 한국 식품도 들여왔습니다.
지나가는 한인들이 반가워하며 들르곤 했죠. 현지인들도 호기심에 한국 라면이나 김치를 사갔고요. 가게는 단순한 장사 공간이 아니었어요. 저희 가족의 꿈과 노력, 그리고 희망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 들려요? 밖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창문 틈으로 밖을 살폈어요. 건너편 의류 가게가 불타고 있었죠. 사람들이 옷가지를 약탈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모두 바닥에 엎드려요. 남편의 말에 아이들을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창고 선반 뒤쪽, 빈 박스들 사이로요. 저도 함께 숨어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남편은 가게 앞을 지키기 위해 카운터 뒤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내지 말아요. 아무리 무서워도. 그날 밤, 저희는 정말 작은 존재였습니다. LA라는 거대한 도시의 불길 속에서 그저 살아남으려 몸을 웅크린 네 사람의 가족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폭동의 강도는 더해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소리들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유리창 깨지는 소리, 비명,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총성까지. 창고에 숨어있던 아이들의 손이 제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딸아이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떨고 있었죠. 아들은 무서움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요. 아이들의 공포를 느끼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안아주는 것뿐이었어요. 쉿,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사실 저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라는 이름은 때로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무너질 수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계속 창문 틈 사이로 밖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저에게 상황을 알려주었어요. 옆 블록은 거의 다 불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우리 쪽으로 오지는 않았어.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는 없었습니다. 옥상에서 총을 들고 있는 다른 한인들과 달리 저희는 단지 문에 걸린 쇠사슬과 진열대 몇 개가 전부였어요. 그리고 어쩌면 전술이라 할 수 있을까요? 가게 불을 완전히 끄고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 이미 약탈당한 가게처럼 보이면 지나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빠, 우리도 총 있으면 좋을까?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총이 있다고 해서 더 안전한 건 아니야. 때로는 손을 내미는 게 총을 겨누는 것보다 강할 수 있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폭력으로 맞서는 대신 그저 조용히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자정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가게 앞에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웅성거리는 소리였죠. 남편은 긴장한 채 창문을 주시했고 저는 아이들을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여기도 한국인 가게야. 불 꺼져 있어. 이미 비었나? 확인해봐.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문을 흔들었지만 다행히 쇠사슬이 견뎌주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더 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떠나갔어요.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듯 남편은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속삭였어요. 아무리 무서워도 문을 열지 마. 누가 부르더라도 대답하지 마. 그 순간 이 가게는 단순한 상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마지막 보루였고 지켜야 할 성이었어요. 총이 아닌 우리의 손과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곳이었죠. 밤은 계속 깊어갔고 폭동의 소리는 때로는 가까이, 때로는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지쳐 잠이 들었지만 남편과 저는 밤새 번갈아가며 깨어 있었어요. 우리의 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가게 옆면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이 놀라 깨어났어요. 딸아이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재빨리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쉿, 소리내지 마. 남편은 카운터 뒤에서 나와 깨진 창문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저는 아이들을 꼭 안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깨진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 들어오려는 건지 아니면 물건을 훔쳐가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진열대 뒤에 숨어 상황을 살폈죠. 하지만 창문 너머에서 들려온 건 예상치 못한 소리였어요. 울음소리였습니다. 제발. 누구 있나요? 도와주세요.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작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일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죠. 아기가 너무 아파요.
약이 필요해요. 제발.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고에서 조심스레 나와 깨진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남편이 만류했지만 어머니로서 그 울음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보니 흑인 여성이 품에 아기를 안고 서 있었어요. 아기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약국은 다 닫혔어요. 슈퍼마켓도 불타버렸고 아기가 열이 너무 높아요. 그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창고로 다시 들어가 제 가방을 뒤졌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를 대비해 항상 가지고 다니던 어린이용 해열제가 있었죠. 손이 떨렸지만 약을 들고 다시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이거예요. 어린이용 해열제예요. 몇 살인가요, 아기가? 19개월 됐어요. 여성에게 약과 함께 물병도 건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했어요. 약값을 내겠다고 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기가 빨리 나아야죠. 여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이 근처 가게들이 계속 불타고 있어요. 당신네 가게도 위험해요. 가족이 있다면 빨리 대피하는 게 좋을 거예요.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아이들도 있고. 그 말에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다른 피부색을 가졌지만 그 순간 우리는 그저 아이를 가진 부모였어요. 공포의 밤속에서 만난 두 어머니였죠. 조심하세요. 그리고 가게 앞에 무언가 표시해 둘게요. 사람들이 여기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고 여성은 아기를 안은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깨진 유리창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어요. 혼돈의 밤속에서도 작은 인간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깨진 창문을 박스로 가리며 말했어요. 당신이 옳았어. 때로는 손을 내미는 게 가장 강한 방어일 수 있겠네. 새벽이 밝아오면서 거리의 소란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날이 밝자 폭동의 상황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우리 가게 주변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불에 탄 건물들, 부서진 유리창들, 약탈당한 상점들. 한 블록이 거의 다 파괴되어 있었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살폈습니다. 거리에는 경찰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너무 늦게 온 그들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상황이 조금은 진정된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남편의 목소리에 저도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우리 가게 앞에는 종이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아이들이 있음. 건드리지 마시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몇 개의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죠. 마치 이 가게는 피해라라고 말하는 듯한 표시였습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어젯밤 그 여성이 약속대로 해준 일이었던 겁니다. 여보, 나가볼게요. 아이들 좀 봐주세요. 조심스럽게 가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는 쓰레기와 깨진 유리 조각들로 뒤덮여 있었어요. 옆 가게들은 대부분 불에 타거나 약탈당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가게만큼은 외부 손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제외하고는요. 건너편에서 검은 연기가 아직도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한 노인이 자신의 가게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했다던 그의 약국은 완전히 불타버린 상태였죠. 노인을 향해 걸어가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흑인 청년이었습니다. 놀라서 뒤로 물러서려는데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이 동네 주민이에요. 어젯밤에 여기서 망을 보고 있었어요. 망을 보고 있었다고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몇몇 사람들이 이 블록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몇몇 주민들과 함께 돌아가며 지켰어요.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게라고 표시된 곳은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는 우리 가게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분노와 혼란의 한가운데서도 인간성은 살아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해주신 거죠?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이건 우리 모두의 동네니까요. 분노는 이해해요. 하지만 무고한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다치는 건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어젯밤에 아기 약을 주셨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작은 친절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거였죠. 청년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른 가게들을 확인하러 떠났어요.
저는 가게로 돌아와 남편과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게가 불타지 않은 이유가 그거였어요? 아들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이 서로를 도왔기 때문이야. 창밖으로 보이는 폐허 속에서 우리 가게는 작은 희망의 섬처럼 서 있었습니다. 불타지 않은 이유는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것은 분노보다 강한 인간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폭동이 진압되고 이틀 후 저희 가게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뉴스에 불타지 않은 한인 가게로 소개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거예요. 한 젊은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왜 이 가게만 무사했을까요? 비결이 뭐였나요? 질문 앞에서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비결이라니요.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일을 했던 건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저 살아남기 위해 애썼을 뿐인데. 특별한 비결은 없었어요. 제 대답이 시원찮자 기자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옥상에서 총을 들고 계셨나요? 아니면 뭔가 다른 방어 수단이?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우린 총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과 함께 문을 잠그고 있었을 뿐이에요. 기자들은 더 극적인 이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옥상에서 총을 든 한인들의 이미지가 강렬하게 보도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화려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은 이야기였어요. 그럼 왜 살아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주변 가게들은 거의 다 불탔는데. 이 질문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정말 왜 우리 가게만 무사했을까요?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살려고 남은 게 아니라 살리려고 남았어요. 문득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기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이 가게는 우리 가족의 삶 자체였어요. 버리고 도망칠 수 없었죠. 하지만 단순히 물건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이곳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였고 이웃들과 함께 만들어온 공간이었으니까요. 말을 이어갔습니다. 폭동 중에 한 여성이 아픈 아기를 위해 약을 달라고 했어요. 저희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을 뿐이죠. 그게 가게를 살렸든 아니든. 중요한 건 그 순간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기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물었어요. 폭동의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드니 킹 사건과 관련해서요. 이 질문은 더 어려웠습니다. 저는 미국 사회의 복잡한 인종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만 느낀 점은 있었죠. 분노에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폭력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피해를 입은 것은 결국 우리 모두였으니까요. 한인들도, 흑인들도, 히스패닉들도.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들이 떠난 후 아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살아남은 거예요? 아이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물리적으로는 분명 살아남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그래, 우리는 살아남았어. 하지만 단순히 목숨을 부지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성을 지켜낸 거야. 그게 진짜 생존이란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를 묻는다면 그건 아마도 우리가 서로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가족도 이웃도 인간성도. 폭동 이후 LA는 서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불탄 건물들은 새로 지어지고 깨진 유리창들은 교체되었죠. 저희 가게도 깨진 창문을 수리하고 다시 문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차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가다간 가게 문 닫아야 할지도 몰라요. 남편의 걱정 어린 말에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사람들이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정말 조금씩 손님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더 많이요. 아이러니하게도 폭동 후 우리 가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불탄 거리에서 살아남은 가게라는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오히려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몇 주 후, 한 익숙한 얼굴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그날 밤 아기를 안고 왔던 여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해 보이는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왔더군요. 기억하세요? 그날 밤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아기는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덕분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어요. 손으로 그린 카드였는데 고맙습니다라고 쓰여 있었죠. 그 이후로 그녀는 단골 손님이 되었고
점차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 아이들은 자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아들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요. 그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건 큰 기쁨이었습니다. 엄마, 나 의대에 지원할 때 그날 밤 이야기를 썼어요. 딸아이가 대학 지원서를 쓰면서 말했죠. 왜 그 이야기를? 그날 밤 아픈 아기를 도와준 이야기가 제가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것 같았거든요. 위기 속에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무서웠던 밤의 기억이 이렇게 아름답게 남아있을 줄이야. 가게는 여전히 운영 중이었지만 이제는 아들이 대부분의 일을 맡아 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조금씩 일손을 놓기 시작했죠. LA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인타운은 더 커졌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매년 4월이 되면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불타는 도시, 깨진 유리창,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들. 특히 아픈 아기를 안고 도움을 청했던 여성의 목소리는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딸아이는 결국 의과대학에 합격했고 지금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었어요. 그녀는 가끔 말합니다. 엄마, 그날 밤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으니까요.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때 그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닌 살아있는 지혜가 됩니다. 1992년 폭동 이후 3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고 손주들이 가게에 놀러 오곤 해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 패밀리 마켓, 간판만 새로 달았을 뿐 그대로입니다.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죠. 할머니, 그 무서운 밤 이야기 또 해주세요. 손주들은 항상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아이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 들려줄게. 하지만 이건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용기와 인간성에 관한 이야기란다. LA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날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갈등과 아픔을 안고 있어요. 인종 문제, 불평등, 분노.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작은 친절과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저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LA타임즈에서 92년 폭동 특집 기사를 준비하며 저희를 찾아왔어요. 30년 만에 다시 받는 인터뷰였죠. 당시의 기억이 어떻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기자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불은 오래전에 꺼졌지만 그때 배운 교훈은 꺼지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의 DNA에 새겨진 셈이죠. 실제로 그 영향은 컸습니다. 딸은 의사가 되어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을 돕고 있고 아들은 가게를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발전시켰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도 만들었죠. 한인타운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 되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함께 성장해온 공간이죠. 물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적어도 대화와 이해의 중요성은 모두가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손주의 질문에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무서웠단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는 걸 그날 배웠단다. 뭐가 더 강했어요? 사람을 향한 믿음이었지.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우리를 살린 건 총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이었단다. 그날 밤 작은 가게에서 타올랐던 따뜻한 불빛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기록에 남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의 가슴 속에 그리고 그날 밤 도움을 주고받았던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선과 악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곳이란다. 하지만 기억해야 해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작은 불빛 하나가 그 어둠을 밀어낼 수 있다는 걸. 오늘도 저는 가게 앞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다양한 얼굴들, 다양한 이야기들. 그들 모두가 자신만의 불빛을 품고 있다는 걸 알기에 세상의 미래가 여전히 밝다고 믿습니다. 1992년의 불길은 오래전에 꺼졌지만 그날
작은 가게에서 타올랐던 인간성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비추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희망의 불빛은 절대 꺼지지 않을 테니까. 1992년 그날 경찰도 군대도 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한인 상점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거리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고 이방인이었던 이웃들은 함께 가게 앞을 지켰습니다. 국경도 피부색도 언어도 불길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당신을 지키겠다는 작고 단단한 다짐이었습니다. 세상이 잊어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그날 우리를 지킨 것은 무기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지금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